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왜 자꾸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6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후에는 드디어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잘 됐는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얼마나 더 버텨줄지 온갖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낮추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낮추라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더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외부에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더 좋은 물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관심. 그런데 문제는 채워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바로 다음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자 갑자기 자신이 텅 빈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욕망을 낮춘다는 것은 남을 위한 욕망을 줄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욕망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비교합니다. 옆집 차가 더 좋아 보이고 친구 자식이 더 잘 된 것 같고 누군가의 노후가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비교가 쌓이면 내 삶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 주변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더 좋아 보이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늘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것을 못 가졌을까? 그 생각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이 어느 날 모임을 잠시 멀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교 속에서 원했던 것들이 사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욕망을 낮춘다는 것은 남의 욕망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서운함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관계가 오히려 상처의 원천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의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잘 대해주면 괜찮지만 조금만 소홀해져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지치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가 뜸해지면 섭섭하고 명절에 늦게 오면 서운했습니다.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혼자 쌓아뒀더니 어느 순간 자식들을 볼 때마다 어색해졌습니다.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꿔봤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짧게 안부를 건넸습니다. 기대를 줄이니 오히려 작은 연락도 반가워졌습니다. 관계에서 바라는 것을 줄이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욕망을 낮추면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욕망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슬퍼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짜증, 이유 없는 무기력, 잠 못 이루는 밤이 그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르면 무의식에서 그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화가 치솟거나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괜찮은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그냥 슬픔이 흐르게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것이 자신인 줄 압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던 사람은 바쁜 것이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반복된 행동이 뇌의 기본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뭔가 계속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모임을 만들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가 생겼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오랜만에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욕망을 낮추면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인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건지 그걸 잠깐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보다 남을 더 잘 알고 삽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 걱정. 정작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남성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쳐 있었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괜찮다고 했고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심으로 물어보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낮추라고 했지만 그 첫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는 욕망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삶에서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지위도 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줄어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이 고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지쳐있는 사람인지 그게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 더 많은 것보다 더 깊은 것, 바쁜 삶보다 조용한 하루.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